화폐 가치의 하락과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집중하기보다 돈의 가치에 주목했다면 우리의 투자가 훨씬 일목요연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주식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돈의 무게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는지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인플레이션 이야기, 지은이 신환종, 발행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통장에 돈이 없는 걸 불안해하고 부자들은 통장에 돈이 있는 걸 불안해한다.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통해 배우는 진정한 부의 도약.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전 세계 경제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고 백신 개발이라는 호재와 맞물려 전 세계 경제는 약 1년 만에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부동산 등 안전자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결과를 불러왔고 자연스럽게 전 세계인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탁월한 리스크 분석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위기관리 전문가로 인정받은 저자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단언하며 20년 동안 발로 뛰며 확인한 지혜와 통찰을 이 책 인플레이션 이야기에 고스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의 창출을 염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열차가 과연 부자라는 종착역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목적지는 물론이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보다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의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면서 임금도 상승하고 고용 창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물가도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은 임금과 소득의 증가,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화폐 공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역사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낳았던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화폐 공급 증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화폐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집니다. 화폐 공급이 늘어난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됐을 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통화 정책을 통해 화폐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정부가 세금이나 차입이 어려운 상태에서 화폐 공급을 통해 정부 지출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 부양 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거나 감세, 건설 경기 부양 등의 대규모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 등의 수요가 천천히 증가하면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로 소폭 전환되는 기간을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급증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1970년대 오펙 회원국들의 석유 수출 금지와 같은 지정학적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의 1차 오일 쇼크와 1970년대 후반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뜩이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급 충격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으나 지속적인 원인이 되긴 어렵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공급 충격으로 상승한다면 경제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안정을 찾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생산 원가 상승.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생산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1970년대처럼 과도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 경기가 좋아지거나 노동자의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임금이 인상되는 것도 비용 상승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그리 좋지 못했지만 완전 고용을 추구하려는 케인즈 안정책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46년의 고용법, 1978년에 험프리 호킨스 법에 의해 고용을 증진시킬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둘 다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높은 고용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고용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용을 안정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1965년 이후 1980년까지 인플레이션 부담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총수요가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의 호황이 과열 상황으로 치달으면 국민 경제적으로 총수요가 총공급을 웃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물가가 매년 몇 %씩 서서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 총수요를 구성하는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재정 지출과 수출 중에 하나가 급격히 증가하면 그 증가분을 채울 만한 재화의 생산과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지고 또 다른 부문에서의 수요 증대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불리할까요?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대 빌린 사람, 채무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갈수록 손해를 보고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은행에 예금을 했고 영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물가가 100% 상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2분의 1로 줄어들면서 철수는 자산이 2분의 1로 감소한 반면
영희는 상환해야 할 채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2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이득을 본 것이 됩니다. 만약 영희가 대출한 돈으로 실물 자산을 샀다면 오히려 몇 배로 이익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 전략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투자자 대 실물 자산 투자자.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봅니다. 받기로 한 돈은 1%, 2%, 3%로 정해져 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4%, 5%, 6% 등으로 높아진다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까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화폐 가치의 하락은 실물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금에 투자한 사람들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방어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300년 전 투자했던 금을 가문 대대로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300년 동안 부를 유지했다 혹은 까먹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지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부를 잃었기 때문에 부동산과 금 등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부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 생활자 및 이자 소득 생활자 대 월급 노동자. 연금 생활자들과 이자 소득 생활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계속되면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매년 받기로 확정된 돈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아 국제 투자자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연금 수령액을 결정할 때 인플레이션 수준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자 소득 생활자의 경우는 확정 고정 금리의 만기가 장기인 경우에 손실이 가장 커집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비용 항목에도 필요 경비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자 소득 생활자들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할 때는 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웃도는 고금리 채권 또는 변동금리 채권이 좋습니다. 월급 노동자의 경우 매년 연봉 계약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금 생활자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율에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월급 노동자의 구매력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 대기업. 경제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유지되면서 전반적인 기업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경우라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는 임금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대기업은 원가 상승 부담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업자 대 수출업자. 환율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국내 물가가 오르면 수입품 판매업자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수입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물건을 팔면 되니까요. 그러나 국내 물가가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오르면 환율이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한두 번은 다행히 이전에 값싸게 수입해둔 물량을 비싸게 팔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수입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커 반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 비즈니스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수출업자는 국내 물가 상승이 환율 약세로 이어지면서 수출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의 승자는 수입업자가 아닌 수출업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민 대 부자.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서민들입니다.
부자들이나 중산층은 주식, 부동산, 땅, 금 등의 실물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충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은 수입과 자산의 대부분을 현금의 형태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의 충격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받게 됩니다. 또한 서민들은 식료품비, 에너지, 전월세 등의 생활 물가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생활 물가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서민 가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세금이라는 개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수익률을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명목금리도 함께 올라가면서 이자 수익이 커 보이죠. 하지만 세금도 함께 늘어날 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이자 수익도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찍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에게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하는 셈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 가치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5%라면 지금부터 1년 후에 1억 원으로는 지금 9,5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재화 또는 서비스만을 살 수 있습니다. 5%의 물가 상승률은 사람들이 보유한 모든 화폐에 대해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1965년에서 1980년,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년 동안 명목 금리는 높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이 기간에 예금자들과 국채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을 보았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1970년대는 10%를 웃도는 이자를 받았다고 좋아했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훨씬 높았기에 투자 성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에는 10%를 훌쩍 넘는 높은 실질 금리를 경험했지만 1990년대 외환 위기 이후 물가 상승률과 명목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세금이 올라가면서 실질 금리가 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실질 이자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질 이자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굳이 주식이 아니더라도 국채보다 추가 금리를 더 제공하는 회사채, 중위험 중수익 대체 투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2020년대 중기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2010년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횡보할 전망. 백신 접종이 확산되고 집단 면역이 효과를 보이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2022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2010년에 보았던 3%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1년은 국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에서도 3%를 넘어서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다시 2%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9년까지 2% 수준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경기 회복의 정도에 따라 물가가 2%를 넘어간다면 연준은 미세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 기간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정책에서 중대한 변화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를 넘어 4% 그리고 5%를 넘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다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연준은 재빨리 긴축으로 선회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2020년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010년대보다 소폭 상승한 2에서 3%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낮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제공하겠다라는 연준의 현행 포워드 가이던스와 평균 인플레이션이 수년 동안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2%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그리고 1970년대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향후 몇 년간의 인플레이션율 급등 이후 2에서 3% 수준에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의 2020년대 인플레이션율도 2% 전후 금리 2에서 3% 수준을 횡보할 전망. 한국은 2011년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4%의 인플레이션율에 도달했고 2012년 2.2%를 기록한 이후 10년 동안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한 2015년 이후에는 0.7%,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에는 0.4%의 저물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가 약화되면서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단기적으로 2%를 넘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10년간 저물가 시대가 계속되어 왔는데 2020년대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2020년대 한국의 물가와 금리는 1, 2년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인 후 2에서 3% 수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처럼 한국의 물가와 금리도 2010년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노동시장, 세계 최고의 언택트 환경으로 가격 경쟁력이 치열한 물류 환경, 한계 기업과 한계 가구의 증가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풀려난 대규모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율 시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2020년대에 어떻게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화폐와 인플레이션. 만약 조만간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실물 화폐를 대체한다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정책 금리 조정을 통해 단기 및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이 창출하는 신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금리의 조정이나 장단기 채권의 매입은 다양한 변수 탓에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금리는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 돈은 다시 은행에 예치되거나 장롱 속에 잠겨서 화폐가 돌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화폐를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뜨리면서 돈을 쓰지 않으면 가치가 하락하게 하거나 헬리콥터 머니처럼 국민의 디지털 지갑에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통화 정책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 수준을 현 상태로 유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래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진폭이 훨씬 작아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0년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플레이션 이야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신환종님은
NH투자증권에 재직하고 있는 투자 전문가이며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찰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2021년 3월에 발간된 책으로 당시의 환경을 토대로 경기를 예측한 부분이 많은데요. 2022년 중순 이후로 당시의 예측보다 훨씬 웃도는 인플레이션율과 긴축,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장기적인 예측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통찰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금속 화폐 시대와 종이 화폐 시대의 인플레이션 역사를 다뤘습니다. 금속 화폐의 시대에는 금, 은 이외에 구리 등의 금속으로 만든 화폐가 유통되었고 그 금속의 순도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정해졌으며 이후 종이 화폐가 생겨나면서 화폐의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의 정책들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놓았습니다. 2장에서는 영국과 독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중앙은행이 만들어졌던 과정을 쉽게 풀어놓았는데요. 아주 오래전의 경제 환경에서도 정부나 은행이 화폐 발행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늘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화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현대로 돌아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근대의 역사를 토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으나 2020년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령화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한계 기업과 한계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2에서 3% 수준에서 물가와 금리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 성장과 수요가 함께 이루어지는 좋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고 현금만을 보유한 서민들의 구매력을 계속해서 깎아먹는 존재로 작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제를 배우고 이해하며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플레이션,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인문학적인 통찰을 덧붙인 이 책을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